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선영, 올해 68살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까지 제 안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에는 너무 사적인 이야기 같았고, 또 한편으로는 제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솔직히 전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5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에서 만난 사람으로 무뚝뚝했지만 속 깊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30살에 결혼해 반평생을 함께 했지요. 함께 늙어가리라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간암 판정을 받고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텅 빈 집처럼 공허해졌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교사로 일할 때는 하루하루가 분주했지요. 학생들 성적을 챙기고 수업 준비를 하고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남편까지 떠나고 나니 하루 종일 집안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길고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밤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불 꺼진 안방에서 옆자리를 바라보면 아직도 남편이 누워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으면 차가운 이불만 있을 뿐이었지요. 새벽에 눈을 떠도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낡은 파이프 담배통을 손끝으로 만지며 당신 거기 있나요? 속삭여 보곤 했습니다. 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 냄새만큼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있긴 했지만 저마다의 삶이 바빴습니다. 큰 아들은 외국에서 일하고 있었고 딸은 결혼해 지방으로 내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전부였지요. 전화를 끊고 나면 오히려 공허함이 더 커졌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라는 짧은 말이 곧 우리 곁에 오래 있어 달라는 부탁 같아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가끔 뉴스를 보거나 예전 학생들이 주었던 편지를 읽으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누구에게도 제 외로움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여자의 외로움은 누구에게 쉽게 꺼내놓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고독은 제 몸까지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밥맛이 사라져 하루 한 끼 대충 먹을 때가 많았고 체중은 5kg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혼자 사는 집안에는 늘 먼지가 쌓였고 식탁 위에는 반쯤 남은 약봉지만 가득했습니다. 가끔은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는지, 언제 이렇게 눈동자가 흐려졌는지 몰랐습니다. 여보, 나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 혼잣말을 하다가
눈물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게 동호회라도 나가보라고 교회나 성당에 다녀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겨우 몇 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든다는 것이 곧 남편을 잊는 일 같아서요. 저는 여전히 집안의 빈 의자와 낡은 사진들 앞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리창 너머로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그 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지만 제 삶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제 인생의 긴 공백을 채워줄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요. 도서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묘한 긴장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학교 교무실에 처음 들어가는 학생처럼 어색했지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 높게 쌓인 책장의 냄새가 낯설면서도 어디선가 익숙했습니다. 아마도 교직 생활 동안 수없이 드나들었던 학교 도서관의 기억이 겹쳐진 탓일 겁니다. 안쪽 안내 데스크에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저를 맞이하더군요. 어서 오세요. 책 빌리러 오셨나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책을 빌리러 온 것도 특별히 무슨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집으로 곧장 들어가기 싫어서 발걸음을 돌린 것뿐이었습니다. 멈칫거리며 대답을 망설이자 그 여성이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쉬었다 가셔도 좋아요. 조용히 책 읽고 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녀의 친절한 말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는 아무 책이나 한 권 집어들고 창가 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깥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고 아이들이 옆자리에서 책을 읽으며 제잘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건강한 웃음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들리지 않던 소리였지요. 저는 책은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아이들의 웃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사서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은지, 35쯤 되어 보였습니다. 혹시 선생님, 이 근처에 사시나요? 얼굴이 낯설어서요. 네, 근처에 살아요. 그냥 잠깐 들어와 본 거예요. 잘하셨어요. 사실 저희 도서관은 어르신들 자원봉사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아이들 책 읽어주기 같은 프로그램인데 혹시 관심 있으실까요? 뜻밖의 제안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하고 되물었지요. 교사였던 경력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읽어주고 책 이야기를 나누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동시에 이 나이에 내가 무슨 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윤지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같은 분을 정말 좋아해요. 어른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면 집중도 잘하고 또 따뜻한 정서도 얻거든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누구도 제게 필요하다고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 짧은 순간 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 한쪽이 오랜만에 두근거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조금 정하고 간 거였습니다. 윤지가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오셨어요, 선생님. 오늘은 아이들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혹시 짧게 동화책 한 편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네, 해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앞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제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오래된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교실을 가득 메웠던 제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은 것입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아이들의 작은 웃음과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나마 교직에 있던 시절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제 가슴속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살아있음의 실감이었습니다. 아직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3번씩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책을 정리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독서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윤지는 늘 감사하다며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어느덧 도서관은 제 하루의 이유가 되었고 집안의 침묵을 벗어나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도서관의 마당 한쪽 작은 공방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한 남자가 제 인생의 흐름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요. 아직은 낯선 그림자에 불과했지만 그와의 만남이 제 인생의 2번째 봄을 열어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매주 3번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책장을 정리하며 보내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집에만 있을 때와는 달리 누군가와 대화하며 지내는 것이 제 마음을 조금씩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책을 읽어주고 돌아가려는데 도서관 마당 한쪽에서 들려오는 탁탁 망치 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작은 작업대가 놓여 있었고 한 남자가 나무 조각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데도 그는 땀을 닦을 새도 없이 나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몇 개의 작은 나무 인형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아리 모양, 고양이 모양, 그리고 새를 본뜬 조각들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와 예쁘다,
하며 둘러섰고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다듬던 나무 새를 아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금세 환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그 장면이 왠지 오래전 제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글을 읽어주던 순간과 닮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제 시선이 그와 마주쳤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시는 선생님이시죠? 뜻밖의 말에 순간 놀랐습니다. 도서관 안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그가 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창가 쪽에서 종종 들려오더군요. 목소리가 참 따뜻하시던데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름을 밝히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도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작은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가 떠난 후부터 아이들에게 줄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죠. 아내가 떠났다는 말에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한 듯이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름을 전했습니다. 저는 김선영이에요. 얼마 전부터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따뜻한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서관에 들를 때마다 마당 쪽을 무심코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전히 도연 씨는 아이들에게 나무 장난감을 나누어 주며 때로는 혼자 조용히 조각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나무 아저씨라 불렀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마당을 지날 때 도연 씨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시죠. 더우실 텐데. 작업대 옆에 작은 그늘막이 쳐져 있었고 거기에 시원한 보리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컵을 건네 받아 마시는 순간 차가운 물줄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제 몸 구석구석을 적셔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누군가 제 갈증을 이렇게 신경 써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저와 닮은 외로움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단지 친절을 받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는 걸까요?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 나무 냄새가 밴 손길, 그리고 시원한 보리차의 온기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느꼈던 작은 떨림이 앞으로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첫 걸음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도서관에서 아이들 낭독이 끝난 날이면 저는 무심코 마당 쪽 그늘을 먼저 보게 됩니다. 느티나무 밑 작업대에 박도연 씨가 보이면 마음이 놓이고 그가 보이지 않으면 이유 없이 허전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걸 인정하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서 덜 떨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조심스러울 뿐이지요. 그날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아이들과 책을 읽고 나오는 길, 윤지가 종이컵에 얼음을 가득 담아 건네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고맙다 인사하고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연 씨는 작은 배목선을 깎고 있었습니다. 배의 돛대가 아직 거칠었는데 망치가 한 번 내려칠 때마다 나무결이 반듯하게 정돈되었지요. 오늘은 배를 만드세요?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네. 여름 방학이 끝나면 아이들이 바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손에 쥐어주면 상상력이 더 멀리 가더라고요. 그의 대답이 제 속을 스르르 긁고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헤아리는 눈. 저는 그런 눈길을 오래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늘막 의자에 앉으니 작은 접시에 말린 매실이 몇 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입맛 없을 때 하나 드셔보세요. 그는 늘 그랬듯 담담하게 권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친절로 여겼는데 반복될수록 그 사소함이 제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 갔습니다. 제게 필요한 만큼만 내밀고 제가 물러나면 더 다가오지 않는 거리. 그 거리를 지키는 그의 예의가 고맙고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냉장고 속 오이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얇게 썰어 소금에 살짝 절이고 마른 미역을 불려 참기름과 식초를 한두 방울 더한 뒤 얼음을 동동 띄웠습니다. 젊을 때는 식구들 입에 맞추느라 간을 여러 번 보던 손이 오랜만에 신중해졌습니다. 그릇을 쌓아 들고 나서는 길이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무슨 연애질 하듯이 설레다니 하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잠깐 드셔보세요. 매실만으로는 허전하시잖아요. 제가 그릇을 내밀자 그는 잠시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어서 만든 건데요. 제 말이 제 귀에도 조금은 부끄럽게 들렸습니다. 그는 숟가락으로 국물만 살짝 떠서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원하네요. 소금은 아낄 줄 아시고 참기름은 딱 필요한 만큼만. 그 한마디에 오래 잊고 있던 제 이름을 불린 것처럼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의 입맛과 컨디션을 먼저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런 버릇을 알아봐 주는 목소리를 오랜만에 만난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끔 집에서 반찬을 조금 더 만들었습니다. 연근을 얇게 썰어 졸이기도 하고 남은 감자로 조그만 전을 부쳐 보기도 했습니다.
남으면 버리니까요. 라며 그에게 건네면 그는 늘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그의 작업대 위에 보리차가 조금 더 차갑게 준비되어 있거나 의자에 얇은 방석이 하나 더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말하기 어려운 작은 친절들이 오가며 우리 사이의 공기가 하루가 다르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오후에는 갑자기 소나기가 퍼부었습니다. 도서관 처마 밑에 서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도연 씨가 허겁지겁 달려와 제 머리 위에 오래된 우비를 씌워 주었습니다. 옷 젖으면 밤에 관절이 쑤십니다.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비에서 희미하게 나무와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들이마시자 어쩐지 집에 돌아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 그는 공방 안쪽을 조심스레 보여주었습니다. 벽에는 작은 도면들이, 선반에는 반쯤 완성된 장난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사진 한 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는데 젊은 부부가 작은 배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선을 오래 두자 그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바다를 좋아했어요. 그 말 한 줄에 여러 계절의 감정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서 손바닥만 한 침묵을 건넸습니다. 무엇을 묻지 않아도 되는 사이 그 고요가 그날따라 참 고마웠습니다. 퇴근 무렵 그는 제 앞에 작은 나무새 한 마리를 내밀었습니다.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머리맡에 두면 나무 냄새가 마음을 차분히 한다네요. 선생님은 잠을 얕게 주무시는 것 같아서 제 습관을 알아챈 그의 관찰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밤마다 새벽 3시면 눈이 떠지는 일을 누구에게도 바란 적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그 새를 머리맡 탁자에 올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이상하게도 방 안 공기가 덜 싸늘했습니다. 손끝으로 작은 부리를 쓸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이 들어도 사람은 누군가의 온기를 통해 조금씩 회복되는구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줄 알았는데 조심스럽고 묵직한 친절이 그 표면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일 아끼던 찻잔 한 벌을 신문지에 싸서 들고 나갔습니다. 도연 씨 작업대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보리차는 이 잔에 드세요. 얇아서 더 맛있어요. 그는 잔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오래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잔에 물을 따르고 제 잔도 함께 채워주었습니다. 유리잔 벽을 타고 오르는 작은 물방울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제 속 어딘가 잊고 있던 설렘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새벽 3시를 지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살짝 들어왔고 머리맡 나무새에서 은은한 향이 흘렀습니다.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친절은 이렇게 스며드는구나. 물이 돌 위를 오랫동안 쓰다듬으면 결국 표면이
매끈해지듯 우리의 긴 시간도 언젠가는 부드러워지겠지. 그리고 언젠가 한 번쯤은 그에게 내 마음의 연약함을 말해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오가던 날들이 이어지자 우리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하나 둘 매달리듯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잠깐 앉아 차 한 잔을 나누거나 공방 앞에서 서로의 하루를 짧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지만 언제부턴가 저는 도연 씨의 목소리가 기다려졌습니다. 오늘 아이들은 어땠습니까? 그는 늘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이들과 있었던 작은 일들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한 아이가 글자를 반대로 읽었다거나 그림책 속 고양이를 보고 자기 집 고양이 자랑을 늘어놓았다거나 그는 그 이야기들을 마치 소중한 일기장에 적듯이 경청했습니다. 가끔은 눈을 가늘게 뜨며 웃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네요. 저는 요즘 손주들이 바빠서 자주 못 오거든요. 대신 이렇게 선생님 말씀으로 아이들 목소리를 듣는 셈이죠. 그의 말 속에서 잠깐 스쳐가는 쓸쓸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질문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도연 씨는 혼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8년 됐습니다. 그 후로 계속 이 집 근처에서 지냈죠. 떠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추억이 많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품고도 이렇게 태연하게 살아온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남편이 투병하다 떠난 뒤 한동안 집 밖으로 나서지 못했던 일, 퇴직 후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던 일, 새벽마다 눈을 떠서 다시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던 시간들.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지만 그는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알 것 같습니다. 그가 짧게 내뱉은 말이 이상하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힘내세요 라거나 시간이 약이에요 같은 상투적인 말을 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고통을 인정해 주었고 그것이 저를 안도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대화는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날씨 이야기에서 시작해 젊은 시절 직장에서의 추억, 아이들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가 오갔습니다. 도연 씨는 전직 건축 기사였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교회나 마을회관을 수리하면서 보낸 시간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그의 손끝에는 늘 나무와 흙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건축이라는 게 결국 사람 사는 공간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튼튼하게 지어야 사람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고요. 그게 제 직업의 보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에서 성실함과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만든 나무 장난감들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왔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영 씨는 교사셨죠? 어떤 과목을 가르치셨어요? 국어요. 아이들과 시를 읽고 글쓰기를 지도했죠. 아, 그래서 목소리가 그렇게 단정하시구나. 시 낭송처럼 들려서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의 칭찬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몇 년 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발이었습니다. 남편도 제 목소리를 칭찬한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잠시 부끄러움 속에서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채워주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요. 집 안의 침묵을 깨주는 그의 목소리,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그 태도는 제게 잊고 있던 안도감을 되찾아 주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저는 문득 지난 날의 제 교실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웃고 저는 칠판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시 한 구절을 읽던 장면. 그런데 이번엔 그 장면 속에 제 앞자리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아이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남자. 그것이 바로 도연 씨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도서관으로 가는 발걸음이 더 이상 봉사의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대화가 제 하루의 가장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대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누군가 진심으로 귀 기울여 줄 때 비로소 다시 살아 있음을 느낀다는 것을. 어느 날은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서관 마당에서 책을 읽어주던 아이들과 허둥지둥 안으로 들어가자 창밖은 순식간에 먹구름에 잠겼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돌아가는 시간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그때 도연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비가 금방 그칠 것 같진 않네요. 제 공방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와 단둘이 실내에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공방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습니다. 벽에는 각종 도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반쯤 완성된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의자와 배 모형, 기차 바퀴, 아직 다듬지 못한 인형 머리까지 아이들의 웃음을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혼자 지내다 보니 손으로 뭔가 만들지 않으면 시간이 참 버겁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담담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무를 만지며 마음을 달래온 세월의 흔적도 느껴졌습니다. 작업대 한쪽에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도연 씨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두 사람의 눈빛에서 깊은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시선을 오래 두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분이시죠?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다녀온 여행입니다. 바다를 유난히 좋아했어요. 매년 여름마다 바닷가에 갔지요. 그의 눈빛이 사진 속 여인을 따라 머물렀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목소리의 떨림이 그리움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 말라가는 손을 잡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던 제 모습, 그리고 끝내 눈을 감던 순간 그 기억이 가슴을 덮치자 숨이 막히듯 답답해졌습니다. 저도 남편과 여행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늘 일에 쫓기고 생활비 발현하느라 마지막 몇 년은 아픈 얘기만 했네요. 약 이야기, 병원 이야기, 간병 이야기, 정작 함께 웃었던 기억은 잘 떠오르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자 도연 씨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저도 마지막 몇 년은 병원 냄새와 싸우며 보냈습니다. 그때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더 많이 웃어줄 걸 싶더군요. 순간 제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후회와 죄책감을 그는 너무도 쉽게 이해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서로의 마음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작업대 위에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그는 제 앞으로 밀어 주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작은 손수건과 낡은 머그잔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것들입니다. 정리해야지 하면서도 아직 버리지 못했네요. 그의 말에 저는 조심스레 손수건을 만져보았습니다. 오래돼 색이 바랬지만 깨끗하게 세탁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여전히 아내의 흔적을 곁에 두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쓰던 파이프 담배통을 아직 두고 있어요.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밤마다 그걸 만지며 잠이 들곤 해요. 도연 씨가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속에 공감과 위로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밖의 빗소리는 여전히 요란했지만 공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남편 이야기를 길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팠던 순간, 후회되는 말, 미처 하지 못한 사랑 고백까지. 도연 씨는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사람을 떠나 보내는 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쉬워지지 않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발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서로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걸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연 씨와의 만남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제 안 깊숙이 자리한 고통과 추억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조금씩 가늘어지고 창밖에 희미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마음속으로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무거운 추억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고. 초가을이라고 말하기엔 여전히 더웠습니다. 바람이 불다가도 금세 멎었습니다. 도서관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칠 만큼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아이들과 책을 읽고 나와 창가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갑자기 전등이 꺼졌습니다. 컴퓨터가 동시에 멈추고 에어컨 바람이 뚝 끊겼습니다. 고요가 한순간에 내려앉았습니다. 정전인가 보네요. 윤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작게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울상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모아 손전등 불빛으로 조용히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박도연 씨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랜턴과 초가 몇 개 들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관리소에 문의했는데 배전 쪽에 문제가 있답니다. 금방 복구될 거라고 하네요. 그는 숨을 고르며 랜턴을 책상 앞에 세웠습니다. 둥근 빛이 바닥에 번졌습니다. 아이들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랜턴 너머로 그의 얼굴이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공간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돌려보내고 나니 도서관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창밖 하늘은 미묘하게 어두웠습니다. 저는 더위를 식히려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부채 바람이 이마에 잠깐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도연 씨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그늘막 쪽은 더 덥습니다. 여기 이 의자에 앉으시죠. 랜턴을 옆에 놓으면 덜 답답할 겁니다. 저는 그의 권유대로 앉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등과 어깨를 기대자 심장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어둠은 낯설었지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면 예전 생각이 납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여름밤에 전기가 나가면 촛불을 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람도 없고 모기도 있고 그래도 그 시간만은 참 조용했죠.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단어가 제 기억 속에서도 깨어났습니다. 남편과 병실에서 나누던 낮은 목소리, 멈춘 시계처럼 고요하던 밤, 오래된 그림이 방 안 공기와 함께 떠다녔습니다. 저는 부채를 멈추었습니다. 선생님, 많이 더우시죠? 그가 제 손에 작은 부채를 건네려다 멈칫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잠깐만 붙여도 될까요? 손목이 힘들어 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가 들고 있던 부채를 받아 한 번, 두 번 아주 일정한 리듬으로 바람을 보냈습니다. 부채 끝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가볍게 났습니다. 나무 냄새와 약간의 땀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 오랜만이었습니다. 너무 빠르지 않아요. 제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네, 숨이 차지 않게. 그는 속도를 더 늦췄습니다. 부채 바람이 이마에서 볼을 지나 목 언저리로 내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속이 서서히 진정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랜턴 불빛이 남은 배터리를 경고하듯 깜빡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을 뻗는 순간 그의 손등과 제 손끝이 닿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음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서랍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처럼 제 안 어딘가가 작게 울렸습니다. 부채는 허공에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먼저 손을 뺐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부정하지도 못하고 긍정하지도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손끝에 남은 체온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사라질수록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천천히 접었다 폈습니다. 그 순간을 조금이라도 오래 붙잡고 싶었습니다. 가끔은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약 같은 때가 있더군요. 허락 없이 건넬 수는 없지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둠 탓인지 부끄럼 탓인지 제 표정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심장 박동만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아직 서툴러요. 제가 겨우 내뱉었습니다. 사람을 잃은 다음에 다시 누군가를 향해 마음이 움직이는 게 미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덜 무섭네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바깥에서 누군가 전선함을 건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조금 뒤 건물 어딘가에서 전기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낮은 진동이 들렸습니다. 복구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가 랜턴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정적이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사이의 거리가 아주 조금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저는 그 변화를 피하지도 서두르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천장이 먼저 켜졌고 카운터 불이 뒤따랐습니다. 형광등 빛이 우리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순간의 어색함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부채를 조심스레 제 손에 돌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손잡이에 남은 온기가 다시 제 손바닥을 데웠습니다. 짧은 열이었지만 오래 가는 온기였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그가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선영 씨.
저는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진지함이 스쳤습니다. 오늘 제가 무례했다면 사과드립니다. 다만 선생님이 불안하실 때 곁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요. 저는 오래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망설임이 앞서는 순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이 때로는 예라고 말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입구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밤 공기에 작은 물결을 그렸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미약하게 떨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떨림이 불안이 아니라 안도와 가까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잠들기 전 머리맡에 두었던 나무 새를 손에 쥐었습니다. 매끈한 부리가 손바닥에 얌전히 닿았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무섭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아주 작은 접촉이 사람을 다시 삶으로 불러내기도 한다는 것을. 내일이 두려움의 이름이 아니라 기대의 이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어둠이 거친 방을 천천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끝자락 저는 갑작스러운 몸살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전날부터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요.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려 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몸에서 열이 솟구쳐 오르는데 선풍기 바람조차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억지로라도 도서관에 나갔겠지만 그날은 도저히 발걸음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방 안에서 홀로 버텼습니다.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고 국 한 숟가락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큰 아들은 멀리 해외에 있었고 딸아이에게도 차마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만 시킬까 봐요. 방 한가운데 놓인 시계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현관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 씨 계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 분명 도연 씨였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다가 힘겹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빛에 비친 제 모습은 아마도 초라했을 겁니다. 땀에 젖은 머리,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끝. 이게 무슨 며칠째 안 오셔서 걱정했습니다. 그는 놀란 눈빛으로 저를 부축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도연 씨는 곧장 부엌을 둘러보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뒤 약봉지와 이온음료, 죽이 담긴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혼자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걱정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젖은 수건으로 제 이마를 식혀주었고 죽을 떠서 조심스레 제 입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워 차마 숟가락을 받지 못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따끈한 죽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제 목소리는 흐느낌에 묻혔습니다. 필요합니다. 혼자 아프면 위험하잖아요.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묵혀온 외로움과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남편이 살아있을 때와 비교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플 때 늘 병원에 가보라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물론 무심해서가 아니라 성격이 그랬겠지만 정작 이렇게 곁을 지켜준 적은 드물었습니다. 그 생각이 제 눈시울을 더 뜨겁게 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혼자 두고 가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는 작은 원룸 한쪽 바닥에 앉아 밤새 수건을 적셔 제 이마를 닦아 주었습니다.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하며 손을 잡아 주었고 저는 그 손에서 이상하리만큼 안정을 찾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숨이 가빠져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잠들지 못했던 제가 그날 밤만큼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뜨자 새벽이었고 그는 여전히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쯤 식은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목소리가 아직 약했지만 마음만큼은 오랜만에 단단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눈물은 슬픔에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안도와 따뜻함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에게 마음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부터 제 마음은 이미 그에게 조금씩 기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몸이 회복된 뒤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도연 씨의 손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인지 설렘인지 모호했지만 분명히 제 안 어딘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책감도 따라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기운다는 것이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망설이다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마당 그늘막에 서 있던 도연 씨가 저를 보더니 금세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책하시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우리는 천천히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강둑길을 걷는 동안 바람이 은행잎을 스쳤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둔 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선을 넘은 건 아닌지 아니면 너무 머뭇거린 건 아닌지. 사실은 선영 씨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는 한참 침묵하다가 속마음을 내놓았습니다. 저도 두려웠어요.
외로움 때문에 착각하는 건 아닌지, 남편에게 미안한 건 아닌지. 그런데 도연 씨와 있으면 덜 무섭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강가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맞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이 제 손을 감싸는 순간 오래된 벽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두려웠지만 나이를 생각하니 더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제 곁에 있는 온기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는 건 어떠세요? 각자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서로를 돌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거라니 신이 넘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상상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요? 제가 솔직히 털어놓자 그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가 몇인데요. 이제는 눈치보다 행복이 우선 아닐까요? 그 말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그의 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작은 정원이 딸린 집은 따뜻했고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새로운 추억을 채워 넣을 공간도 충분했습니다. 첫날 밤 같은 방에 누워서 서로의 숨결을 들으며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의 일상은 부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밥을 차리고 낮에는 각자의 일을 하다가 저녁에 모여 TV를 보았습니다. 가끔은 돌아가신 남편이 떠올라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면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어요. 웃음이 집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렇게 설레고 든든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중요한 건 지금 함께 있다는 것. 그렇게 제 인생의 가을 끝에서 또 다른 봄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처럼 한동안 삶이 공허하고 외로웠던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인생의 어느 계절에서든 새로운 인연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게 만나는 사랑일지라도 그 따뜻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꼭 마음을 채워줄 소중한 인연을 만나시길 바랍니다.